내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오늘 사랑한다는 말이다. 어제 말한 것은 소용이 없고 내일 말하려고 다짐한 것도 소용이 없다. 사랑은 오늘 태어나서 오늘 소멸하므로 오늘 말한 것만 유효하다. 사랑은 그날 그날 새로 태어나서 사람을 신선하게 한다. 사람은 그날을 살고 살아남은 그날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내가 사랑한 것들이 나의 실존을 증명한다. 오늘이란 무엇이냐고 인생이 물어온다면 오늘 내가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다. 오늘 사랑한 것만 사랑이다. 오늘 함께할 책은 행성비 출판사에서 출간한 림태주 시인님의 오늘 사랑한 것이라는 책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시인님과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시인님의 그토록 붉은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편지와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이렇게 두 편을 읽어드렸었는데요. 특히 어머니의 편지는 많은 독자분들한테 사랑받는 글이죠. 제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시인님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언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셨다고 해요. 유언이란 건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에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바탕으로 쓰게 된 글이 어머니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편지는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쓴 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한 것이라는 책 중에서 세 편의 글을 읽어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글 깨어나 본다에는 이런 시인님과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으셨던 어머니의 편지와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이 이별의 순간이 더 아름답고 슬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깨어나 본다를 읽어드리기 전에 프롤로그에 마음을 끄는 글이 있어서 일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제목은 사랑한다와 살아간다는 동의어다 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할 것을 의도하거나 기획하지 않고 오늘 내가 껴안은 것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사랑한다. 그것은 고양이일 수도 있고 떡볶이일 수도 있고 노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오늘 내가 부러워하고 만져보고 다정하게 굴었던 것들의 목록이 쌓여서 나라는 삶이 편찬될 것이다. 사랑은 마음 준 것들의 수집이고 인생은 수집된 사랑의 나열이다. 중략. 인체의 다른 세포들은 그렇지 않은데 심장세포는 떼어서 모아놓으면 생득적으로 서로 껴안으면서 박동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 생존 메커니즘은 감동적이고 희망적이다. 미약한 세포들도 스스로 삶을 도모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각성하게 만든다. 당신도 심장세포들이 그렇게 하듯이 살아있는 무엇이라도 힘껏 껴안아 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자, 그러면 껴안아 본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다.
스쿨존이라 30km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어서 찬란한 광경이 슬로 비디오로 목격되었다. 가방을 맨 조그만 아이가 엄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엄마가 상체를 숙여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섰다가 아이가 자신의 품속에 쏙 들어오게 하려고 무릎을 화살 괄호 모양으로 구부려 자세를 더욱 낮추었다. 반나절 동안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었을까?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는 속도가 시속 60km는 넘어 보였다. 기쁨 조절에 실패한 아이가 엄마의 품으로 돌진해 충돌하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이를 껴안고 엄마가 발라당 뒤로 넘어갔다. 드러누운 채 엄마가 까르르 웃고 엄마 품에 안긴 채 아이가 까르르 웃었다. 봄날이었고 도시 외곽의 학교 앞이었고 안전지대였다. 형이 전화에 대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더 견디기 힘드실 것 같다고. 나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으로 서둘러 출발했다. 아침 일찍 차를 몰았는데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어머니와 나 사이가 아득하게 느껴져서 가는 내내 서러웠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누워서 눈을 깜빡거렸다. 어머니의 손을 만지자 물기 없는 피부에서 낙엽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어머니 등 뒤로 조심스럽게 팔을 넣어 끌어안았다. 마지막으로 엄마 품에 안겨보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리광을 피워보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사는 일의 고달픔을 일러바치고 싶었는데, 한없이 가벼워진 어머니를 가만히 껴안아주는 것으로 그 모든 희망을 가름했다. 병원 앞 화단에 코스모스와 쑥부쟁이가 하늘하늘 피어서 무심히 흔들리는 무렵이었다. 나는 인류가 직립을 선택한 이유가 껴안기 위해서라고 추정한다.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거나 몸을 비비거나 귓불을 깨무는 방식으로 애정 표현을 했을 것이다. 조상 중에 누군가는 그 정도로는 양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두 팔로 감싸 안는 표현 방식을 상상했을 그는 오랜 쓰러짐의 반복 끝에 마침내 일어섰고 마침내 껴안았다. 직립은 체온을 가진 인간의 몸을 끌어안기 위해 인류가 창안한 지상 최대의 발명품이다. 사람이 안으면 무엇이든 사랑이 된다. 아기를 안고 강아지를 안고 병자를 안으면 안긴 것들은 사랑의 존재가 된다. 두 팔을 한껏 벌렸다가 대상을 감싸 안으려 오므릴 때 그것은 하트 형태가 된다. 인류는 사랑의 근원지를 심장으로 상정했고 심실의 모양을 두 팔로 혹은 두 손으로 형상화했는데 이 상징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날리는 하트의 기원이다. 껴안는 동작이 심장을 상징하고 모방했다는 나의 추론은 근거가 있다. 껴안는다는 것은 서로의 심장을 맞댄다는 것이다. 맞대면 왼쪽 가슴의 심장이 서로의 오른쪽 가슴에 포개지는데 이로써 하나의 가슴 안에 두 개의 심장이 완전하게 박동하게 된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서로의 몸통을 휘저으며 공명한다. 얼마나 큰 울림과 떨림이 척추뼈와 두개골을 난타하겠는가. 혼미해져 정신을 잃기도 하는데 이것은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랑의 증상이다.
다가가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껴안는 것은 사랑의 존재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용서해주고 싶을 때, 위로를 건네고 싶을 때, 그리웠다고 말하고 싶을 때, 다정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서로를 껴안는다. 껴안아 보면 놀랍게도 중요한 삶의 진실 하나를 알게 된다.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라고 말할 때 그 말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조사 의가 사라지고 앞체언과 뒤체언의 구분이 사라진다. 존재가 목적이고, 존재가 이유이고, 존재가 의미가 된다. 껴안으면 존재가 품고 있는 원래의 존재 자체로 회귀한다. 아주 보통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출근할 때 집에서 채워온 기름이 바닥나려고 한다. 집에 갈 때까지 남은 온기가 간당간당하다. 나는 퇴근하기 전에 두 팔을 벌려 내 몸을 꽉 껴안아 준다. 오늘도 수고했고, 무사했고, 괜찮았다. 안아주고 나면 조금은 자존이 채워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안온해진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삶의 길은 보통의 존재가 보통의 하루를 그날 껴안아주는 방법뿐이다. 껴안아 본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마음의 부력이라는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부력. 마음에는 부력이 있다. 공기를 채우면 위로 뜨려는 성질이 있다. 마음 안에는 속을 비워서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게 부풀린 공간이 있다. 중력에 끌려 가라앉지 않고 얼마간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에어포켓 같은 틈. 부력이 조금만 있어도 뜨는데 그 틈을 채울 공기가 없어 마음은 가라앉기 십상이다. 마음의 부력에 따라 생활의 리듬도 떠오르고 가라앉기를 반복한다. 주말에는 공기가 많아서 마음이 쉽게 뜬다. 평일엔 숨을 참아서 그런지 마음이 바닥에 가라앉는다. 요일에 숨을 불어넣는 일, 자기 암시를 하는 일은 생활자들의 지혜다. 월요일은 새롭고 낯설고 설레고 떨린다. 둥둥 뜨진 않지만 뜨라고 주문을 건다. 화요일은 마트에 가서 방울토마토를 사고 막대사탕을 산다. 꿈이 좋았다면 복권 가게를 들러도 좋다. 기분 전환용 공기 불어넣기. 수요일은 서점에 들러 책을 사거나 연극 관람을 해도 좋다. 비가 내리면 오다가 장미꽃을 사도 좋다. 꽃향기는 폐를 부풀린다. 목요일은 오래된 사진들, 빛바랜 관계들을 정리한다. 문득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통화 버튼을 눌러보거나 문자를 보내본다. 추억에도 부력이 있다. 금요일은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마감한다. 미진하면 미진한 대로 둔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조금이라도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괜찮은 것이다. 정다운 날에도 외로움이 스며 있고 좋은 사람에게도 힘든 면이 있다. 비율적으로 괜찮으면 좋은 날이고 좋은 사람이다. 좋고 나쁘고 힘겹고 수월한 나의 요일들이 마음의 부력이다. 바람 빠진 날도 있고 빵빵한 날도 있고 풀이 죽은 날도 있고 빳빳하게 깃을 세운 날도 있다. 다만 가라앉을 날들을 위해 산소통을 채워두고 언제든 떠오를 수 있게 열기구의 점화장치를 점검해두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지능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지능. 여자와 남자가 서로 끌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일시적 친절이 아닌 지속적 친절, 즉 태도로 체화된 친절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친절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으면 친절하다고 특별히 끌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친절이 생각보다 어렵고 희소해서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선택 요소로 삼는 게 아닐까? 대하는 태도가 정답고 상냥하다는 친절의 한자어에 칼도자, 칼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점잖고 싹싹하고 다정하게 굴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처신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단호함, 흐트러지지 않는 똑바른 행동 거지가 있어야 친절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나는 해석한다. 무턱대고 받아주고 베푸는 친절은 오해를 낳고 결국엔 독이 된다. 친절 다음으로 연애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요소는 지능이다. 친절이 겉으로 드러난 끌림이라면 지능은 내재된 매력의 울림이다. 지능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감정적으로 사건이나 현상을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한다. 친절이라는 감성에 칼이라는 이성이 필요하다는 걸 주지시키는 것도 지능이다. 사랑은 감성이 이끄는 부분이 많지만 사랑의 지속성이나 사랑의 책임성에는 상당 부분 이성이 관여하게 된다. 그 이성과 감성의 조율은 지능이 관장한다. 감정적인 말과 비이성적인 행동, 예측되지 않는 불확실함,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무책임함을 사랑은 극히 꺼린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지능, 지능적이지 않은 친절은 사랑을 위험에 빠뜨린다. 친절과 지능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유머다. 그 사람의 지능은 유머로 표출된다. 유머는 상대를 웃게 할 수 있고 웃음은 경계심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썰렁한 개그든 서툰 유머든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는 가상한 용기는 존중받아야 한다. 유머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 감각이 있어야 구사된다. 유머는 상황을 판단하고 분위기를 읽는 능력, 즉 눈치가 있어야 나온다. 유머를 포기하는 건 뇌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리하자면 연애를 하려면 지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연애 지능은 영리한 친절과 여유 있는 유머로 관계를 품위 있게 만든다는 것. 여기서 영리함이란 타인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타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과정을 적극 돕도록 유인하는 지능성을 말한다. 한 번 다시. 여기서 영리함이란 타인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타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과정을 적극 돕도록 유인하는 지능성을 말한다. 인간의 지능은 이기심의 발로이며 인간의 어떠한 이타적인 사랑도 이기적인 자기애의 한 형태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파괴하기 어렵고 오래 유지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잠시라도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